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5장 설문지 작성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질문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질문지 전부 다 같은 말이니까 혹시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는 영어로 questionnaire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말하는 question에다가 다시 또 NAIR을 붙였는데, 이 questionnaire는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발음이 부드러운 식으로 발음이 되고 있는데, 이 퀘스처네어를 설문지 또는 질문지라고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설문지를 몇 차례 사용해 온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설문지 작성 부분은 앞에서 배운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약간 긴장했던 것을 약간 푸시고서 편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강아지 친구도 이 설문지 부분이 쉽다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보겠다고 저희 지금 수업 시간에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게 이렇게 한 커트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아지와 더불어 같이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목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차는 총 그 4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그 네 번째 절인 설문지 예 부분은 설문지를 실제로 샘플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상 진행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앞부분을 배운 다음에 설문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구나 하는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그 세 가지 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절인 설문지 작성의 과정에서 그 일부분이 또 약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 시 그 유의사항 부분하고, 그리고 그 설문지 작성의 과정의 일부분하고 합쳐가지고 매년 복지사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절에서 설문지 작성의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문지 작성의 과정 또는 설문지 작성의 단계,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는 보면은 이렇게 8단계로 해가지고 설문지 작성의 단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설문지 작성의 단계가 책에 있는 것처럼 8단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딸딸딸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를 한번 실지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금방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이런 그 제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그 앞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고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의 단계에서 첫 단계는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정보가 필요한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얻을 것인가, 즉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문항, 이 필요한 정보에 근거해서 이 어떤 문항을 물어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물어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설문 문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항의 순서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설문지가 이제 나왔으면 그 설문지를 사전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사전 조사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그 각 단계에 관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문장의 순서 결정,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수사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1절 설문지 작성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 관해서 노하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설문지 작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가 순차적으로, 즉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설문지 작성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석사 논문을 쓰거나 또는 뭐 박사 논문을 쓰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 보시면은 그 설문지를 2, 3일 만에 뚝딱하고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결정은 그 이제 연구의 주제나 제목, 그것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연구할 주제를 결정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가족 관계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와 삶의 질을 알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관계와 삶의 질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와 삶의 질의 관계를 알고 싶다든지 또는 가족 관계가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저희 연구 주제라고 할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고 또 삶의 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 여기에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 특성에서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그런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이 뭐냐, 만약 청소년의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중학교 다니냐 고등학교 다니냐, 몇 학년이냐, 뭐 종교가 뭐냐, 또는 이제 그 가족, 예를 들면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 등등해서 이런 거 개인 그 신상에 대한 것을 묻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일반적 특성이라고 부르고, 좀 고상한 용어로는 무슨 뭐 사회 인구적 특성 또는 인구 사회적 특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경우에 이런 일반적 특성, 즉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가족관계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 결정 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만나 가지고 설문지를 배포하고서 이 사람들이 적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우편물로 이 사람들한테 배송할 것인가, 아니면 전화로 물어볼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문 문항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 정보를 좀 구체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 특성의 경우에 어떤 걸 물어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성을 물어보고 싶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학년 몇 학년이냐, 또는 이제 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그런 걸 묻고 싶다. 또는 이제 그 집의 그 소득 상태를 묻고 싶다. 또는 부모의 직업,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묻고 싶다 등등,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 이런 여러 이제 항목 중에서 뭐 종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물어볼 것인가, 그런 거 문항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설문 문항 내용 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보면 이렇게 뭐 다음 요소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금방 아실 그 뻔할 뻔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설문 형식을 결정하는데, 설문 형식의 경우에도 다음 절에서 자세히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도 그냥 건너뛰도록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일반적 그 특성을 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이를 물어본다. 나이를 물어볼 경우에 이 나이를 이제 기와의 나이는 만 몇 세냐, 이렇게 자기의 기와의 나이를 만 몇 세로 알아볼 것인가, 아니면은 나이를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이를 만 몇 세로 직접 적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이를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구분해서 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설문 형식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문 문항을 작성합니다.
이 설문항 작성은 설문 문항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몇 세로 못 들어오겠다 치면은 이 설문 문항 그러니까 작성의 단계는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설문 문항 작성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나이를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에서 고르겠다고 칠 경우에는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의 표현을 완전히 이제 다루는 거. 이것이 바로 설문문항 작성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문항 작성의 단계에서 각 문항에 대해서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로 이제 이 문항이 바로 이 표현이 이제 설문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설문제 그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의 순서 결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복사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이 설문지 작성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는 장하게 써 있는데 제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도 제 나름대로 간단히 한번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사한 문항끼리 묶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앞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 특성을 물어보고 뭡니까? 앞부분에서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고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 가지고 이렇게 문항을 만들고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1번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2번은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3번은 삶의 질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4번은 또 가족관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5번은 막 삶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6번은 일반적 특성이고 또 7번은 일반적 특성이고 8번은 가족관계고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응답자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고 일반적 사항에 대한 것은 쫙 묶어서 질문을 하고 다음에 또 이것이 끝나면 이제 가족관계에 대한 그 문항들을 쫙 묶어서 질문하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삶에 대한 문항들을 묶어서 쫙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응답자가 이제 약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할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 그 특성에 대해서 1번 이제 기아의 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응답자가 이렇게 묶어서 질문하면 이 응답자가 지금 하는 질문은 전부 다 나의 그 신상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응답자도 편하고 응답자가 또 편한 마음에서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그 분야, 같은 영역 이런 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질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 즉 쉬운 질문이나 재미있는 질문을 앞쪽에 배치하고 어려운 질문이나 까다로운 질문을 뒤쪽에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설문지를 만약에 이제 할 경우에 처음부터 이제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설문지에 이제 응답하는데 설문지를 받아봤는데 설문지 첫 번째 질문부터 질문이 굉장히 어렵고 또 질문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면 여러분들은 그 설문조사에 응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쉬운 질문, 약간 이제 좀 편한 질문 그런 질문을 넣고 어려운 질문은 뒷부분으로 이제 모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보면은 좀 약간 뭐 속말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제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게 그렇게 꼬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이렇게 쭉 작성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쉬운 그 문항을 넣어가지고 설문지를 쭉 작성하다가 맨 끝에 이제 어려운 문항이 옵니다.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문지 문항을 처음에 쉽게 하다가 맨 끝에 그 어려운 그 문항이 오더라도 앞부분에서 많이 그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맨 끝에는 어려운 부분을 계속 그냥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정책론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도한 적이죠. 앞부분에서 어떤 시간과 그 노력과 정열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설문지를 마저 맨 끝에 어려운 것이 오더라도 이 설문지를 마저 완성한다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 요점은 쉬운 그 문항을 앞부분에 넣고 어려웠거나 민감한 것은 뒤에 넣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넓은 것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것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노인이 빈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자고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제 쭉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에 대해서 쭉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의 이제 한 부분인 노인의 빈곤에 대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응답자의 입장에서 정리가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사한 이제 문항끼리 이제 묶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그 영역, 정보 영역에 있는 문항들을 묶어가지고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쉬운 질문을 앞부분에 넣고 어려운 질문을 뒷부분에 넣어라. 그리고 이제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것을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좁은 것을 질문하라.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앞에 질문이 다음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저 설문지 작성의 과정에서는 문항의 순서 결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좀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문지 사전조사 단계입니다. 이 사전조사는 영어로 사전이 영어로 풀이니까 프리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설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할 경우에는 저희 책에 보면 이제 뭐 15개 내지 3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개 내지 30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0개를 가지고 그 설문지를 그 대상자들한테 이제 배포해 가지고 그 설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는 내가 설문지를 던져가지고 그 설문 응답자한테 그 응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자들이 한번 사전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보고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 그런 것을 한번 그 지적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배포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보고서 혹시 약간 뭐 단어가 이상하거나 표현이 이상하거나 좀 어렵거나 또는 약간 기타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문지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한번 설문지를 그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이 사전조사의 본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전조사를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대상과 같거나 유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난 하는데 이 사전조사를 갖다가 무슨 뭐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조사를 하는 그 조사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 연구에서 그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 같거나 아주 유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전조사에서 얻은 그 설문지 결과는 버리는 것이 이제 또 이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했다. 그럼 이제 20개의 설문지가 있는데 이 설문지는 그냥 끝난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조사에서 그 작성한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는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전조사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조사를 돌려가지고 이 설문지 어떤 문제점이 없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사전조사에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조사를 거친 다음에 설문지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설문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문지를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를 그 확정하고 인쇄할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설문지를 그 편집을 좀 그 예쁘장하게 잘하고 역시 인쇄도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문지가 막 그 지저분하게 인쇄가 되어 있거나 또는 뭐 설문지 편집이 막 좀 그냥 그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면은 설문지에 응답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지의 편집을 좀 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게 하고 그리고 인쇄도 좀 잘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 설문지를 보는 사람이 편한 마음에서 설문지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하게 이제 길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문항의 순서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좀 기억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교재를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